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9월부터 사실상 의회 후반기 일정이 본격화되는데요. 근데 코로나의 폭우까지 겹쳤던 요즘 의회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 문제도 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는데요. 고정 패널이시죠? 익산의 쓴소리 김영근 전 의원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산의 정보통 박재만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9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보통 이맘때 지방의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박재만 전 의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 경정 예산 심의가 주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추경. 네, 그 3차 추경이요. 예년 같으면 9월에 어떤 일들을 해요? 글쎄요, 각 과나 국의 업무 보고도 좀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좀 하고 그다음에 네. 현장 시찰도 좀 하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9월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19의 호흡해까지 겹치면서 특히 이제 지방 의원들 이제 연수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취소되고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국민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음, 지금 같은 때에는 연수 갔다가는 큰일 날 그냥 네. 지탄을 받기 때문에 다들 자제하고. 전북 지역에서 혹시 연수 취소한 사례가 어디든지 좀 확인이 될까요? 어디든지가 아니라 지금 14기 시군 의회 전라북도 전면 의회까지 전면 다 지금 중단된 거. 아마 네. 이제 다른 시구는 모르지만은 우리 도의회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1차 추경 때 네. 아예 예산 자체를 예, 삭감을 했고.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처럼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예산이 삭감 안 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시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연수 예산으로 잡혔다가 쓰지 못하면 불용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불용 예산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통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요. 9월 10월 경 중에 아마 명목을 다 바꿀 거예요. 수해 복구나 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 지원하는데 쓰는 쪽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연수를 가는 대신에 그 연수에 책정돼 있던 예산을 수해복구 사업 또는 그런 걸로 쓰도록 바꾼 사례가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용은 가능해요. 만약에 전용을 안 할 시에는 집행부의 남은 잔액 예산과 함께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세입으로 편성이 다시 되는데 12월까지 그러니까 결산 추경할 때까지는 전용은 가능한데 네. 인건비와 시설비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전용을 해서 쓰고 그것을 결산 추경 때 다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연수 예산이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 좀 이런 생각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건 네. 의원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연수 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내 연수는 국내 여비는 따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외 연수비는 예산은 의원들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까 네. 아마 다른 내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리라고 그걸 반납은 안 할 거예요. 아마 불용 처리는 하지 않고 그걸 저는 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가는 그 여비로 의원들이 쓴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러지는 않을 테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연수가 지금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겠어요. 네, 박정환 전 의원. 이번 초선 의원들은 참
지금 작년 19년도에도 회의 연수 갔을 때 홍순가 뭐 장마 기간에 갔다고 또 한번 코되게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뒤로 조금 이렇게 도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 또 코로나까지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도에 회의 연수 때 처음으로 유럽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네. 근데 아마 유럽도 나가기도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이번 임기 동안은 회에 나간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 학교 현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학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 경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던데 뭐 초선 의원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또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선생님들도 공무원이니까요. 해마다 이렇게 회의로 예. 우두 선생님들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아마 다 모든 게 다 지금 스톱될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전국적으로 합하면은 대단히 클 텐데 그것을 지역을 위해서 쓰고 또 국민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연수 자체가 의회 의원들의 연수, 공무원 연수 이런 게 계륵이 되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대면 접촉 뭐 이런 부분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당분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의원들의 해외 연수, 뭐 국내 연수도 물론이고요.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두 분의 의정활동 경험 속에서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그 의회,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는 우리 전라북도나 14개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게 그 행안부에서 그 지침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고치려고 한다면은 행안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의정 활동,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활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도 있죠. 소규모로 각 지역 주민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으면은 이제 불균형이나 어떤 양극화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용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을 좀 바꾸는데 다소라도 그 범위를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네. 경우를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아예 이제 다른 쪽으로 네.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언을 해주시는데 그 연수 자체, 그러니까 연수도 필요해서 맞는 거잖아요. 네. 국내 연수도 그렇고 해외 연수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해외 연수도 불가능하고 국내 연수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그 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좀 이 질문이거든요. 혹시 네. 지금 상황에서 뭐 확실한 대안은 아직 뭐 보이지 않고요. 다만 예전 이제 그 동안에 뭐 어디 뭐 제주도나 어디를 가서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를 했다면 그거를 뭐 도의회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넓게 앉아서 지금으로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를 직접 불러서 네. 뭐 화상회의 형태로 뭐 현장과 타 저는- 지역 저는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네. 의원들이 그 대규모로는 갈 수 없으니까 각 상임위별이라도 나눠서 조를 짜서 삶의 현장으로 직접 가서 그 삶을 체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나을 것이다.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갈 일은 아니고 그렇죠. 소규모로 예. 네, 자기 전문 영역 예. 이것들을 찾아서 네,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게 더 연수의 본래 목적이나 의미에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은 뭐 저는 해외 연수도 의원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륵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은 얻어오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게 여행이나 관광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 지역의 문화를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 나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한데 그걸 못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한 번 정도 더 그 삶 속에서 부대끼면서 느껴본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것 또한 아주 연수 못지 않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정도 효과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면 자기 돈 내고 휴가 내서 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의정활동이라는 게 어떤 특별하고 크고 뭐 그 넓은 의미보다는 당연한 기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수가 뭐 반드시 필요 없다 뭐 이런 것은 아니다. 네,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의미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연수 문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9월이면 후반기 의정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내용이 지방 의원들 출마할 때 공약 내것이죠. 네. 네. 두 분도 혹시 어떤 공약 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제가 충분하게는 하지 못했다라고 그 나름대로 성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좀 접근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또 네.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문제, 또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넓게는 못했지만 지방대학 활성화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혹시 뭐 어떤 공약이셨어요? 이를테면은 그 불균형 문제, 양극화 문제는 그러니까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당시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교육청에 한 7천여 명의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환을 시켰고요. 네. 또 교육 환경의 문제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할 적에 그 혁신 학교의 문제가 크게 우리 지역 사회에 관심사였죠. 혁신 학교가. 관심사였었는데 의회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다 네. 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그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학생 전라북도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약하셨고 네네. 나름 지키셨다 이런 네. 이제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좀 부족한 면을 이제는 뭐 크게 느끼지만 아니 이미 자랑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뭐 자랑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공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지방 의원들도 공약 내시잖아요. 박주만 의원들도 아마 기억나시는 공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박주만 전 의원? 글쎄요,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혀 뭐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도 내걸고 또 그 공약에 유권자들이 혹시 하고 또 이렇게 찍어주는 현상에 지금 뭐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네. 좀 그래서 이런 공약들 더군다나 그 지방의원들 공약 중에 저는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좀 재밌는 공약은 동사무소, 읍사무소 신축 그런 공약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껴본 건데 요즘 주민센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뭐 헬스클럽, 체육관까지 있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해마다 몇 개씩 주민센터를 지워도 지방 재정에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좀 그렇게 좀 일단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헌수방 붙일 때 이 선관위에 미리 가서 이 심사를 받거든요. 사전 심사를. 그래서 좀 앞으로도 선관위에서 그런
공약들에 관해서는 공약 이행 계획이나 뭐 실천 로드맵 같은 그런 걸 좀 같이 좀 네. 받아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제도가 좀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실 때 이제 공약을 내것이고 그 공약에 대해서 선거 당시에 그게 선관위가 됐던 또는 뭐 어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같은 시민단체가 됐던 이런 데에서 그 공약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과 함께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공약을 내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공약을 그러면 지키느냐 여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한 사례는 지방원들의 경우는 잘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거의 없고요. 네. 이제 제 경험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대개 초선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으로 처음 의회 진출하는 분들이 그 세 세목까지 공약을 걸고요. 재선 이후는 두루뭉실하게 합니다. 대선 이후에는 예, 네. 예, 두루뭉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의원 같으면은 도지사의 공약과 연관시켜서 내더라고요. 뭐 그런 건 우리 사회에서도 뭐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익산입니다만 익산에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더라라고 하면은 정부 입수해서 그 기관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으면은 100% 되는 거죠. 예. 특히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그렇죠. 경우에는 그런 그 정당에서 가능성이 그런 걸 다 크겠네요. 공유해요. 다 네. 나눠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공약은 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냈어요. 네. 냈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부분 지켰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키는지 여부조차에 또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이행 평가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져요. 네. 뭐 평가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금방 잊어버립니다. 선거 끝나고 한 달 지나가면은 저 사람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또 그 선거 때 뭘 말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다음 선거 때 또 같은 공약 또 걸고. 같은 공약 또 걸어도 네.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방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이게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 한 곳에서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네, 지역 내 시민단체들. 예, 각 네, 이런 데서 지역의 좀 진행을 해야 될것 시민사회가 같아요.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고생하고 수고하면은 지역이 좋아지고 공직사회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방의원들도 공약을 낸 건 유권자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대안들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선거 시기에 선거 때 공약을 낼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의정활동 후반기에 이행평가까지 좀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자유롭게 두 분. 네, 박지만 전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공천을 하니까요. 좀 각 정당에서 아까 얘기한 정당이나 선관위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지켜보고 나중에 임기가 끝났을 때도 다시 또 공약 이행 과정을 정당서 체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뭐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공천에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공약 자체도 남발하지 않고 그래서 공약을 내걸었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기초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평가 기준 네. 이걸로 공약 이행 여부 네. 이제 기존의 의원들의 경우에 그걸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예,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 내에서 자기 자신들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걸 하겠냐? 예, 넌센스다. 제대로 되겠느냐?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각 지방의회 의원들 평가 기준을 조례로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원은 자기가 무슨 조례를 제정했는지조차 모르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막 조례가 막 생산이 됐거든요. 네. 이런 패단이 분명히 생겨서
저는 의정활동 감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후배 의원 공직사위에서 저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의정활동의 공직자들은 저는 철저하게 감시받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를 예.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지역 주민들의 몫이고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시민사회의 수고도 매우 크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쪼개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상당히 중립적일 것이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방분권이 논의되고 또 코로나19 사태 등을 비롯해서 재난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역할, 또 지방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점검하고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제시를 해주셨지만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지방 자치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관련해서 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김영근 전 의원. 예,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지방 의회는 사실은 주민들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그 윗선만 바라보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만은 저는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시민사회에서 감시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더 좋은 환경인 것이 시민사회들이 전라북도 연합을 이루고 있고 각 지역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활동을 펼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만 전 의원. 저는 그 공약은 그 후보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선거 때만 이렇게 거창한 공약 걸고 그냥 희지부지 이 유권자들 또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보다는 공약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고 잊혀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본인 좀 양심적, 좀 군인 책임감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권, 지방 분권, 지방 정치가 되어 가기를 네. 희망해 봅니다. 결국은 지방의회가 나의 삶과 어느 정도로 밀접한지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간시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지방의회 해외 연수 대안 그리고 후반기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실무시 공약 점검 문제 짚어봤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 박지원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